안녕하세요. DJ 유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니 제 영원한 동반자라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일을 제가 이렇게 겪으리라곤 생각도 못하고 살았네요. 제 나이가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벌써 올해 58살이 되었죠. 부부로서의 삶은 거의 3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과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저를 속여왔는지 전 정말 가족의 시댁 식구들이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리라곤 상상도 못했죠. 제가 겪은 일을 설명하자면 우선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네요. 제 삶은 말입니다. 20대 후반 늦었다면 늦은 나이에 시작이 되었어요. 남편과의 결혼을 결정하게 된 시기였거든요. 제 남편과는 선을 봐서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제 또래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은 자기들 알아서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겠지 하는 분위기지만 저희 때는 결혼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이 별난 사람이었으니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만난 남편과의 사이에 덜컥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이고 저고 너무나 젊은 나이기에 모은 돈은 얼마 없었어요. 태어날 아이 책임이나 질 수 있으려나 밥은 굶기지 않으려나 그런 걱정이 가득했죠. 그래도 양가 부모님의 작은 도움과 둘이서 어떻게든 바닥까지 박박 긁어 결혼식까지 치렀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국내로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죠. 저는 말이에요. 남편 만나기 전까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남편 만나고 아이 있으니 회사를 다니기가 정말 쉽지 않더군요. 이번에 결혼도 하고 애까지 가졌다면서? 그러다가 육아 때문에 일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말할지 누가 아나? 지금도 봐. 뱃속의 애 때문에 야근이 힘들다 뭐라고 하질 않나? 그럴 거면 뭐하러 회사 다녀? 그냥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밥이나 하지. 사장이란 인간은 정말 인간성을 물에 밥 말아 먹듯이 한 그런 사람이었죠. 속으로 참자 아이를 위해서 내가 참아야 한다 생각하면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아직 제대로 된 회사에서 일을 한 경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저 돈 좀 벌겠다면서 근처에 있는 공장이나 다니며 그날 벌어 그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즐겼던 사람이었죠.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냐고요? 저도 애초에 이런 사람이란 걸 알았으면 결혼을 결정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되었으니 게다가 뱃속에는 애도 있고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렇게 당장에 돈도 많이 필요하고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핀잔을 받으면서 일할 바에야 그냥 내 사업이나 하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심과 동시에 당장 그 회사를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제 사업. 시작은 그리 크지 않았죠. 동네에 그저 조그만 가게 하나 얻어 포장으로만 하는 횟집을 열게 되었어요. 입지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벌어먹고 살자 싶어 꾸역꾸역 단골을 만들며 이름을 알려갔죠. 그렇게 점차 제 가게 크기를 늘려나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했네요. 그러다 부산의 그 자리 좋다는 바닷가 근처에 건물 한 층을 다 쓰며 크게 장사를 할 정도로 가게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으면서 어디가 그렇게 불행했나 싶을 거예요. 물론 이때까지는 제가 전혀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었을 땐 정말 주변에서 저보고 성공했다 하는 적지 않은 돈을 손에 쥐고 살 수 있기도 했고요. 남편 역시 처음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았는지 중간에는 일식조리사 자격증까지 따면서 열심히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이 순간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될 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제 뱃속에 있던 외동딸 말이에요. 제 가게는 성장했지만 제 상황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가게 일에 치이면서 새벽까지 일하는 것은 부지기수요. 아이가 울면 손님들 시끄러울까 바쁠 때는 화장실에 애를 두고 잠시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화장실에서 애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 부모님이라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애가 정말 자지러질 듯이 울던데. 아, 죄송합니다. 많이 시끄럽나요? 저희 집 앤데 애 아빠나 제가 일을 하면 자꾸만 울어대서 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뭐 애니까 울죠. 그런데 저렇게 놔둬도 정말 괜찮습니까? 애 아빠는 뭐라고 안 그래요? 저러다 애 탈수와요. 저희 애도 워낙 울보라 한번 그냥 울게 내버려두니 그대로 넘어가서 깜짝 놀랬다니까요. 그날은 정말 바빴던 날이라 애한테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손님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나서 얼른 딸아이한테 달려갔더랬죠. 저라고 당연히 애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별난 아이라 땅바닥에 머리 한번 닿았다 치면 자꾸 울어대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손님이 많지 않았기에 그냥 포대기에 싸서 다녔는데 아이가 크면서 무거워지고 손님들도 점점 늘어나니 감당이 되질 않더라고요. 전 이런 상황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시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의치 않은 제 사정을 들은 시모는 흔쾌히 딸을 맡아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의 도리가 있는데 당연히 시모에게 딸아이 잘 봐달라 매달 양육비로 적지 않은 돈을 건넸죠. 그런데 시모는 제 딸이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를 그대로 방에 방치하면서 키웠더군요. 그러면서 서방님 첫째가 아들이란 이유로 동서와 한 지붕에 살면서 집안 장남이라며 서방님의 아들만 좋아라 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하루는 딸을 찾아갔더니 딸이 계속 울기에 왜 그러냐 물었죠. 딸은 계속 이가 아프다고 이가 흔들린다 하기에 얼른 저는 치과로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자 치과 선생님이 말하기를 혹시 애 양치 제대로 안 시킵니까? 치아는 건강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썩은 이가 많이 보이네요.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썩을 리가 없는데 아니면 간식 같은 거 자주 먹이든지. 저는 선생님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 남편도 딸에게 간식은 일절 주지 않았거든요. 워낙 입도 짧은 애라 혹시라도 먹은 간식에 밥도 안 먹을까 싶어 둘이서 결정한 사안이었기에 범인은 하나밖에 없단 생각을 하고 그대로 시모에게 따져 물었죠. 그러자 그간의 진실을 말해주더군요. 애가 너무 시끄러워서 자기 전까지 요구르트 하나 물려놨다. 어쩜 애가 저렇게 별나니? 아주 세상 떠나가라 울더라. 너 없다고 그냥 울어대니 그렇다고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들쳐업고 계속 다닐 수도 없는 일 아니냐? 어떻게 자기 손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제 딸, 그 누구도 아니고 어머님 장남 자식이에요. 제가 치과에 가서 무슨 얘기까지 들었는지 아세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하는데? 그리고 네가 사정이 딱해서 내가 도와준 거면 그저 고맙다 말을 해도 시원찮을걸. 나도 뭐가 좋다고 여자애를 봐주고 싶겠어. 집안에 도움도 안 되는 애를. 그럼 제 딸은 이 집안 사람도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제 딸은 이 집안 장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장남의 첫째 자식이라고요. 어떻게 남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애가 어떤 상태인지는 아세요? 아주 이가 다 썩어서 다 뽑아야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그걸 왜 내 탓을 하니? 이게 다 손자 못 낳은 네 탓이지. 그리고 여자애들은 그냥 이렇게 놔둬도 잘 크는 걸. 네가 못해서 나한테 데리고 온 거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괜히 남 탓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뭘 믿고 애를 맡겼을까? 그래도 애 할머니라고 부탁했더니 제가 어머님께 한 번 더 부탁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 다시 제 딸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 딸한테 할머니 소리 들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고요. 이 집구석 더 이상 찾을 생각 없으니까요. 전 그렇게 시모와 한판하고 난 뒤부터는 시댁의 일절 발을 끊었습니다. 저는 제 사고 뭐고 전부 다 시모가 껴안고 사는 동서에게 밀어버리고 시댁을 멀리했죠. 남편은 그런 저한테 뭐라 하고 싶었겠지만 막상 자기 딸이 그런 대우를 당했다 하니 그냥 입을 꾹 다물어 버리더군요. 나서서 뭐라 한마디 하지는 못할 망정 저런 것도 애 아빠라고. 자기 엄마한텐 찍소리도 못하는 남편 모습에 절로 한숨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상황이 이런데 제 친정 엄마는 뭘 하고 있었냐고요? 제 친정 식구가 말입니다. 무려 저를 포함해 3남매인데 친정 엄마는 언니나 오빠들 식구 봐주느라 너무 바빠서 제가 뭐 부탁할 상황도 안 되는 게 뻔히 눈에 보였거든요. 말을 꺼내면 무리해서라도 봐주실 게 뻔했으니 그런 모습을 볼 바에 그냥 저 알아서 해결하자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4살 된 어린애를 남의 손 밑에 키워야 했습니다. 제 손으로 아이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속상했죠. 그래도 아쉽지 않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려 많이 노력했어요. 돈으로 채워지는 딸의 마음은 아니겠지만요.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남편이라는 사람은 대뜸 종이 뭉텅이를 하나 가지고 제게 말을 붙이더군요. 자기가 이제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면서 말이에요. 가져온 아이템은 좋았으나 사업이라곤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 제가 절대 안 된다 반대하고 나섰죠. 당신 예전에도 뭐 괜찮은 거 찾았다면서 가지고 온 거 결국 어떻게 됐어? 당신은 그렇게 세상을 몰라? 매번 실패할 일을 당당하게 들고 와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우리 손으로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만 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뭐 내가 나만 좋자고 이런 일 가지고 와. 나도 내 딸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 나도 애 아빠인데 그럼 저렇게 남의 손에 맡겨두고 키우고 싶겠어. 당신 하는 꼴을 봐. 누가 당신 말을 진심이라고 믿겠어? 그래도 그래. 이번에 당신이 가져온 아이템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 터무니없는 내용은 뭐야? 전부 다 아마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가정들만 쭉 늘어나서 도대체 뭐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당신은 무슨 내가 매일 거짓말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을 한다? 나도 당신이랑 딸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게 당연하지. 그럼 내가 왜 당신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 지금 우리가 하는 것만 잘하면 못해도 빚 없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우리 가게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 수익도 괜찮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 투자하려고 그래? 당신이 정말 몰라서 그렇다니까. 이거 잘만 되면 떼돈 버는 사업이라고. 이번엔 진짜 잘할 수 있다니까. 나도 당신처럼 발로 뛰어서 내 사업 하나 좀 해보자. 솔직히 내가 뭐 내 돈 벌겠다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 다 서로 잘 되자고 하는 말인데. 참나. 당신 핸드폰으로 계좌 이체는 할 수나 있어? 그리고 사업하려면 당장에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통장 관리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내가 통장 관리하고 있는 건 잊었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무슨 사업을 하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한번 큰 소리 쳤더니 40살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남자가 삐져서 집을 안 들어오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군요. 속으로 한숨을 쉬던 저는 남편이 저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요즘 들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게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절 더 화나게 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이명훈 씨 아내분 되십니까? 여기 경찰서인데요. 당신 남편이 지금 뭘 하다가 어디서 잡혔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질 나쁜 인간들 손 끊으라 할 것만 같이 어울리더니 남편은 10만 원 내외에 오가는 아저씨들 노름판 비슷한 것 때문에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전 그 소식에 깜짝 놀라 제대로 옷도 못 입고 얼른 찾아간 경찰서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짜장면까지 먹으면서 이빨이나 쑤시고 있는지 전 그대로 남편의 등을 있는 대로 때리며 애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며 남편을 다그쳤죠. 그래도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건 아는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제 속은 더 답답함만 늘어갔죠. 이런 사건에 가게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 결국엔 횟집을 살릴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더군요. 옛날에는 회식이라면 횟집같이 좀 단가가 있는 곳을 찾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다녔으니 말이에요. 전 깔끔하게 가게를 정리한 뒤 다음 사업으로 대학 앞에 작은 호프집을 열었죠. 그래도 제 큰 조카가 대학에 막 올라갔던 새내기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던 아이인지라 조언을 많이 구할 수 있어서 그런지 호프집은 횟집보다는 작은 돈벌이였지만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잘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라면 남편이 제가 호프집 운영하는데 별로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자기는 자기 사업하고 싶다며 툴툴대면서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 했고요. 이에 고생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으니 그건 바로 가게 일을 도와주는 제 딸이었어요. 벌써 고등학교를 목전에 둔 딸은 어느 아이들보다 빠르게 철이 들었고 그 험하다던 사춘기도 없이 훌쩍 자라버렸죠. 그러면서 횟집 했을 때부터 도와줬던 딸이 이제는 호프집까지 도와주니 어린 나이의 딸이 계속 늦은 시간까지 도와주는 것은 물론 남의 눈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에 저는 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썩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죠. 당신 이대로 자꾸 비협조적으로 굴 거야? 당신은 우리 딸 걱정도 안 돼?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돈 벌려고 안달인데 우리 가족 전부 잘 살자고 이러는 거잖아. 나도 뭐 우리 가족 잘 살자고 사업 한번 해보겠다는데 당신은 혼자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당신은 마음대로 다 하면서 나는 왜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나는 뭐 꿈도 없는 줄 알아?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당신한테 이런 말까지 꺼내겠어. 애가 벌써 내년이면 고등학생이야. 조금 더 있으면 고3이라고. 그런데 저렇게 일 도와주겠다 늦은 시간까지 찾아와서 고생하는 거 보면 뭐 생각 드는 게 없어? 애가 잘 커서 부모님 도와주네 하겠지. 당신은 뭐 사람들 눈치를 그렇게 보냐? 그리고 저렇게 일 도와줘도 성적은 곧잘 받아오잖아. 내 머리를 닮았으니 당연한 거겠지만. 남편의 말에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딸이 성적을 잘 받아오는 것이 자기 유전자 때문이라나 뭐라나. 제가 하는 말에 초점이 어딘지도 정확히 못 짚는 남편의 모습에 전 또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매사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딸이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리 애가 너무 일찍 철들어서 미안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어떻게 부모가 돼서 애 발목을 잡을 생각을 해? 그러고도 당신이 얘 아빠야? 그러니까 내가 뭐 나만 잘 살겠다고 사업하겠다 당신한테 이야기하냐고. 나도 내 사업해서 돈 벌어서 우리 가족 좋은 거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고 싶다니까. 그런데 왜 자꾸 안 된다 그런 말만 되풀이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일할 생각이 들어. 당신은 정말 당신 딸한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애가 저렇게 고생하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잖아. 내가 말한 사업 제대로 한탕하면 우리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니까? 제발 나도 내 사업 한 번만 해보자. 응? 딸 저렇게 가게 일 안 덥게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준다니까?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라. 내가 졌다 졌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딸이고 나고 아주 다 버리고 혼자서 알아서 다 해먹어. 처음에는 남편 혼자서 어떻게든 하게 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했었죠? 남편은 말이에요. 혼자 힘으로는 은행 일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때부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무리 지금까지 번 돈들을 쏟아부어도 어째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이 하나 없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란 작자는 뻔뻔하게 이런 말도 하기에 당장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당신 이번에
어디 대출받을 구석 있어? 작년엔 좀 그랬지만 이번엔 진짜 다르다니까. 조금만 더 땡기면 우리도 떼돈 벌 수 있어. 당신은 내가 무슨 은행이야? 대출이 누구 애 이름인 줄 알아? 대출도 잘못 받으면 큰일 나. 내 돈도 아닌 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쓰겠다고 입에 올릴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은 집에 있는 딸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애가 벌써 고등학생이야.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당장 대출을 받자 그래. 정말 당신 애 아빠 맞아? 내가 나 혼자 잘 되자 이래. 지금 딱 눈에 들어올 구석이 보이니까 내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사업이 당신 말처럼 그렇게 한 번에 잘 되냐. 이번만 대출 한번 받자. 정말 이번에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집에 생활비 두둑이 챙겨주겠다니까. 하지만 제가 이혼할 수 없던 것은 아직 고등학생인 제 딸 때문이었어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금전적으로 아낌없이 키운 아이긴 하지만 제 품에서 정주고 사랑주고 키운 게 아니라 지금 이혼하면 이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될 거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남편의 태도에도 끓어오르는 화를 한번 꾹 참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대출까지 받아줬죠. 그래도 하늘은 절 버리지 않았는지 대출을 받은 그 다음 해부터 남편은 조금씩 집에 돈을 들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간에는 제가 아는 호프집에서 나온 매출로만 겨우 생활비를 썼었거든요. 일정한 수익도 아니었고 대학생들 방학 기간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이 돈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집에 들어오니 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남편은 항상 집에 돈을 들고 오면서 자기 이야기 거들먹거리기 바빴어요. 게다가 전보다 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았고요. 남편은 매번 사업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사업은 무슨, 다음으로는 딸아이 대학 이야기로 대판 싸우게 되었죠. 당신 내년에 딸 대학 가는 건 알지? 이번에 보니까 성적 좋아서 서울 쪽으로 시험 보려는 것 같던데 당신 사업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등록금으로 쓸 돈도 좀 보내줘. 애 대학은 보내야 할 거다냐. 아, 내년에 대학 가는 건 당연히 알지. 당신은 무슨 내가 딸 나이도 모르는 아빠인 줄 알아. 그런데 당신 나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돈을 더 달래.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궤도에 올랐는데 이때 더 투자해야 하는 거 몰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겨우 이제야 생활비 조금 챙겨주기 시작했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간 누구 돈으로 지내왔는지 몰라서 그래? 에헤이, 당신도 사업 한두 번 한 사람도 아니고 아마추어처럼 왜 이래? 지금 내가 사업 성공하기만 하면 그깟 대학이 문제야. 딸 인생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회 왔을 때 아끼면 똥 돼. 바로 공격적으로 딱 돈을 더 넣어야 돈이 더 될 거 아니야. 뭐라고? 당신이 그러고도 애 아빠야? 어떻게 그깟 사업이랑 딸 인생을 비교할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에서야 하는 말인데 당신 어머님이 어렸을 때 딸한테 했던 짓들 다 까먹고 있나 본데 그때부터 나 별로 당신 가족들한테 좋은 감정도 없어. 그래도 애 아빠라도 당신만은 그냥 믿어보자 싶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려? 당신 갑자기 왜 그런 캐캐묵은 이야기를 꺼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뭐 당신한테 해로운 짓이라도 했어? 딸도 당신 닮아서 오죽 별났으면 우리 엄마가 고민 끝에 그런 짓까지 했겠냐고. 이제 보니까 아주 우리 가족을 묻어버리고 싶은 모양인데 아무튼 난 한 푼도 못 줘. 당신이 애 등록금이고 뭐고 다 알아서 하라고. 아, 그래? 그럼 나도 당신이 애 학교 들어가기 전에 당장 등록금 안 내놓으면 지원이고 뭐고 없어. 저번에 받았던 대출금 당신 사업통장에서 당장 빼가기 전에 애 등록금이나 만들어와.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남편이 정말 딸의 아빠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였죠. 오직 사업에 눈이 멀어 지금이 기회라며 오히려 더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자고 제 귓가에서 계속 소리쳤으니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딸의 미래에 대학은 꼭 필요하다 생각을 했기에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엄마, 어제 아빠랑 싸웠어? 왜 그랬어? 내 대학 등록금 때문에?
나 지금 당장 대학 안 가도 돼. 대학까지 거 내가 벌어서 내가 등록금 마련하면 되는 걸. 엄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내가 다 못해줘도 이것만큼은 너한테 해줄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 너 이 엄마 못난 사람으로 만들 거야? 딸이 이 엄마 마음 이해해줘야지. 그래도 어제 다 들었는걸. 엄마랑 아빠 큰 소리 내는 거. 난 두 사람이 나 때문에 싸우는 거 싫어. 안 그래도 매번 부딪히면서 나까지 그 원인이 되면 나라고 좋겠어? 엄마, 나도 내년에는 성인이야. 내 스스로 알아서 할 나이라고. 내가 그걸 모르겠니? 그런데 말이야, 딸. 이건 부모로서 내가 너에게 꼭 해야만 하는 일이야. 어릴 때도 너를 그렇게 키워서 속상해 죽겠는데 정말 너까지 엄마 속상하게 만들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알겠지? 만약 이때 남편을 말리지 못했다면 제 딸의 미래는 지금도 어두컴컴했을지 모를 일이네요. 아무튼 그렇게 겨우 남편과의 신랑이 끝에 어찌저찌 딸을 대학 보낼 수 있었고, 딸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IT에서는 알아준다는 대기업에 취직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사윗감이라며 듬직한 청년 한 명을 데려와서 결혼까지 약속한 상대라며 소개도 한 상태였죠. 제가 볼 때도 참한 청년이길래 둘의 미래를 흔쾌히 허락했고 날까지 잡은 상태였어요.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았던 이때 제 친정에서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한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열심히 일했던 엄마가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하게 되셨고 혼자서 지내시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였죠. 삼남매가 번갈아 모시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시설 좋은 요양원 보내드리자며 언니 오빠가 혹시 돈을 보탤 수 있는지 물어오더군요. 아무튼 일단 엄마 수술비는 누나랑 같이 냈거든. 그런데 이번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와서 요양원비를 내기 힘들 것 같더라고. 혹시 네가 대신 많이 좀 보태줄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든 수술비는 알아서 마련했잖아. 내가 정말 막내 너한테까지 이런 말을 가져오긴 싫었는데 너도 알잖니. 얘랑 나 이번에 하는 거 별로 상황 좋지 못한 거 말이야. 처음엔 너한테 이렇게 말할 생각도 없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자신들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은 수술비도 다 냈으니 요양원 관련된 비용은 제가 더 내는 게 맞다며 둘이 죽이 맞아서 아주 저한테 몰빵시킬 생각이더군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저는 가끔씩 제가 바쁠 때 제 가게 일까지 도와주던 엄마를 그냥 그저 그런 곳에 보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혼자 40만 원 낼 테니 나머지 간식비 및 금액은 언니 오빠가 알아서 하라 말했죠. 하지만 달마다 나가는 돈에 지금 하는 호프집도 이젠 예전 같지 않고 남편 사업 자금으로 매달 갚는 대출금까지 너무 힘들어서 그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허리 때문에 이번에 수술하신 거 내가 전에 말했었지? 오빠랑 언니 오늘 만나고 왔는데 엄마 요양원 보내려고. 그래서 말인데 엄마 요양원비 좀 보태줘. 솔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내 가게 일도 도와준 사람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잖아? 요양원 비용이 얼만데? 뭐 20, 30만 원 정도 되나? 그 돈이면 대충 당신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잖아. 그 정도라도 지금 나한테는 부담이지. 당신도 요즘 내 형편 알잖아. 내가 오죽하면 당신한테 이렇게 손 벌리려 하겠어. 그리고 엄마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된 요양원 알아보고 보내드리려고. 내가 40만 원 부담하기로 했거든. 뭐? 월 40? 뭐 어디 그렇게 좋은 것 보내려고 그래. 형님 누님은 어쩌고. 당신 혼자 요양원비 부담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그거 그냥 당신 욕심 아니야? 대충 적절한 곳에 넣어도 괜찮잖아. 다 똑같을 텐데 뭐. 사람이 그렇게 욕심 많으면 어디다 쓰냐? 뭐라고? 당신은 당신 엄마가 아파도 그런 말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지금까지 대출받은 돈 때문 아니야.
언제까지 나한테 갚아라 할 거야? 요양원비 주기 싫으면 그거라도 빨리 해결해 주든가.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엄마를 좋은 곳에 모시지 못해서 되겠어? 제 입에서 대출금 이야기가 나오니 남편은 표정을 싹 바꾸면서 측은한 척하면서 대차게 말하더군요. 개똥 같은 소리를 말이죠. 아주 미웠죠. 당신은 항상 뭐만 하면 그놈의 대출 이야기. 그리고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돈 있으면 진작에 내가 챙겨서 줬지. 아무튼 난 몰라. 당신 알아서 해결해. 당신도 일하면서 왜 나한테 돈 달라 난리야. 나 정말 지금도 사업 지탱하기 너무 힘든데 당신까지 그렇게 부담 줄 거야?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장모 요양원 비용 좀 달라는 제 말을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가족인데 어쩜 이럴 수 있나 싶은 마음에 저는 남편에게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라 했죠. 아니, 왜 나더러 집을 나가래? 이 집이 어떻게 네 거야? 우리가 힘들게 같이 돈 벌어서 산 그런 집인데. 당신 진짜 뻔뻔하다. 이 집에 당신 지분이 얼마나 있어서? 여기 이 집 마련할 때 누구 돈으로 다 했는지 벌써 잊었어? 여기 내가 회사 다닐 때 번 돈들이랑 지금까지 가게 하면서 번 돈 꼬박꼬박 모아서 산 곳이야. 엄연히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산 내 명의로 된 내 집. 남편은 더 할 말이 많은 듯이 보였지만 그대로 제 말에 진척 깨갱하며 시댁으로 가더군요. 솔직하게 이렇게 쉽게 물러날 인물이 아닌데 너무 쉽게 시댁으로 간 남편이 이상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제 생각이 어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지 나중에는 더 놀라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남편의 시댁살이에도 전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는데 딸의 전화에 그 생각은 무참히 깨져버렸죠. 엄마, 지금 어딨어? 엄마도 아빠랑 같이 해외 나간 건 아니지? 지금 이 전화 어디서 받고 있는 거냐고. 왜?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한 목소리야. 그리고 해외? 내가 왜 지금 해외에 있어? 엄마 지금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 그래? 그럼 여행은 아빠랑 작은 집 식구들만 간 거야? 얼마 전에 훈이가 연락 와서 자기 가족들 전부 가족여행으로 해외 간다고 아주 자랑을 하던데 할머니나 아빠한테서 들은 건 없어? 없는데. 혹시 뭐 때문에 그래? 너희 아빠가 혼자서 해외 나간 것 때문에 연락한 거야? 내가 그랬으면 신경도 안 썼지. 세상에 훈이 그놈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 아빠가 그 여행 경비를 다 대줬대. 작은 집이고 할머니고. 전 이 말에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핸드폰을 아주 꺼놓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에게 얼른 연락을 했죠. 동서는 제 전화를 피하는 법이 없었으니 말이에요. 네, 형님. 어쩐 일로 먼저 이렇게 전화를 다 주시고? 동서, 혹시 지금 해외여행 중이야? 훈이가 우리 애한테 이번에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간다고 아주 자랑을 했다던데 혹시 옆에 그 사람은 없고? 어머, 잠시만요. 그런데 형님, 아주버님이 형님 전화 받기 곤란하신 모양인데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그래, 동서. 그럼 묻는 말에 대답이나 잘 해줘. 지금 동서 무슨 돈으로 그 여행 간 거야? 설마 형님 못 들었어요? 이번에 아주버님이 저희 경비까지 다 내주셨는데? 저희 훈이가 요즘 공무원 준비하느라 통 기운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깜짝 선물이라면서 한 일주일 전인가 연락 왔는데? 동서의 말에 전 당장 남편 바꿔달라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는데 옆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해외 전화인데 전화비도 많이 나오니 일단 끊으라 말이죠. 그 말에 동서는 바로 핑계를 대면서 제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 뒤로 전화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 귀국날 공항에서 기다렸죠. 출구에서 나오는 남편에게 당장 달려가 멱살을 쥐면서 해명하라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고요. 당신 우리 엄마 요양원비는 없다면서 이딴 해외여행 하는데 쓸 돈은 있었나 보지? 그것도 작은 집, 어머님, 당신 전부 포함해서. 아이고, 있던 애도 떨어지겠네.
내 아들이 나 좋은 곳 구경시켜주겠다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큰 소리냐 큰 소리니. 아들만큼 돈이나 잘 벌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렇게 소리치든가. 재밌게 여행 다녀왔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난리야. 제가 지금 화 안 나게 생겼어요?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들고 간 돈이 얼만데 그깟 40만 원 주기 싫다고 돈 없다고 한 거였어?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내가 왜 병상에 누워있는 장모님한테 미쳤다고 내 돈을 써? 장모님이 건강관리 제대로 안 해서 생긴 일을 왜 내 잘못처럼 얘기해? 그리고 평소에 당신이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우리 집 가족들만 데리고 해외에 나갔겠어? 애초에 나한테 뭘 좀 잘하고 얘기를 해. 맨날 돈 그러지 말고. 저 아니면 돈 나올 구석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문득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얼른 남편과 같이 일하는 동생에게 연락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생활비로 줄 만큼의 돈은 충분히 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형님이 돈을 못 번다고요? 아이고 누님, 형님이 돈을 못 벌긴 왜 못 벌어요. 그 인간 못해도 1년에 일반 회사원들 버는 돈의 반절은 더 벌었는데요. 저한테 주는 월급도 얼만데요. 그래? 그런 인간이 왜 나한텐 생활비 한 푼 아낀다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 난 그 돈이란 걸 구경해본 역사가 없는데. 그래요? 형님 사업통장 누님이 관리하시던 거 아니었어요? 저번에 형님이 그래서 누님한테 꼬박꼬박 매달 돈 붙여야 한다면서 매달 은행 가서 어디론가 돈 보내는 것 같던데. 그럼 그건 어디로 간 돈이지? 설마. 동생은 잠시 말이 없더니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입을 열었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형님이 전화 받으면서 형님 어머니랑 계속 무슨 이야기를 오래 나누더라고요. 대출이 어떻고 여행이 어떻고 생활비 이야기도 나오길래 당연히 누님 걱정 때문에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뭔가 틀이 좀 잡히는 것 같더군요. 남편이 저한테 보낸 줄 알았던 그 돈은 알고 보니 다 시댁으로 가는 돈이었던 겁니다. 제 남편이 보낸 돈으로 서방님 동서 시모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거죠. 해외여행도 다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놈은 사업한다 가져간 통장이 제 명의로 된 것이라는 것도 까먹었는지 아니면 제가 이 통장을 확인할 생각을 못할 거란 생각을 했는지 아주 당당하게 매달 똑같은 금액을 시모에게 이체하고 있었더군요. 그래도 서로 간의 예의라 생각해서 관여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제가 이렇게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혀 있던 중 딸과 사이가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한테 달려와서 제게 봉투 하나를 턱 건네더군요. 엄마, 이번에 외할머니 수술하시고 돈 필요하다면서? 일단 작은 돈이지만 나랑 이랑 합쳐서 좀 넣었어. 좀 보태서 써. 봉투 안을 확인해보니 정말 작지 않은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자그마치 300만 원이 말이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뻔한 걸 겨우 참았습니다. 애들도 이렇게 가족 걱정에 돈 보태겠다 달려와서 봉투를 안겨주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같이 산 가족은 등지고 자기 가족만 챙기겠다. 자기 입속 채우기 바빠서 안달이건만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은 후회도 들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결혼에 대해 깊은 회의감이 들더군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전화해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엄마 요양원비로 대줄 돈 하나도 없다 이거지? 내가 저번에 잘못 들었던 게 아니지? 갑자기 전화해서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당신 엄마가 잘못해서 다친 걸 왜 병원비까지 내줘야 하는데. 당신이 다 알아서 한다며. 그래? 당신이란 인간은 정말 반성의 기미가 없구나.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내가 이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이랑 나 이젠 정말 갈라서자. 이혼하자고. 그리고 전 그 자리에서 딸에게 지금부터 네 아빠랑 이혼한다 선언했죠.
그리고 남편을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딸 부부를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딸과 사위는 이런 제 이야기를 흔쾌히 받아들였고요. 장모님이 항상 힘들게 산다는 거 제 아내한테 들었습니다. 전 장모님 응원해요. 그 사람이 가족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장모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는 이혼하겠다 떵떵거리며 큰소리쳤지만 막상 이혼하려고 보니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제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자 딸이 어디서 알아왔는지 이혼으로는 유명하다는 변호사를 한 명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돈으로 대주겠다며 제 이혼을 옆에서 응원해줬죠. 본인도 속이 말이 아닐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이혼 소송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국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면서 놀란 건 말이죠. 남편에게는 자기 명의로 고급 승용차에 아파트 한 채까지 아주 대놓고 본인 재산을 불리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저한테 대출받은 그 돈들은 갚지도 않은 상태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니 저랑 나눌 수 없다고 뭐라 하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모양이더군요. 남편의 사업 자금은 처음부터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제가 말했던가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던 남편은 신용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사업을 했지만 그 돈이 있던 통장도 제 통장이었으니 말 다 했죠. 아무튼 남편은 대출도 전부 저한테 맡겼는데 저는 이걸 증거로 남편의 재산이 사유재산이 아니다. 이건 부부로서 나도 권리가 있는 거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저 몰래 재산을 늘리고 있었다. 증명할 수 있었죠. 판사님은 제 말을 듣더니 다행히도 제 손을 들어주며 재산 70%를 제게 주라 판결을 내려주었어요. 남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까지 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판사님은 제 손을 들어주셨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한다고 사업자금 뺏어가고 전 집에서 아이 돌보며 일까지 하면서 집안 가장 노릇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말이에요. 게다가 서로 지금까지 벌었던 돈으로 집에 투자한 것을 보면 제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간 시댁이나 챙기면서 살았지 저희 집에는 별 관심도 없었으니 말이에요. 자기 딸이 이렇게 무시할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전 대출금까지 갚아라 남편에게 말했죠. 아무리 남편이라도 사업하는 사람이니 서로 차용증이라도 남기자 했던 과거의 저에게 지금은 아주 칭찬하고 싶은 기분입니다. 그걸로 남편이 가져간 제 대출금 다 갚아라 말할 수 있었거든요. 남편이 가지고 있던 사유재산들 다 처분해서 겨우 마련할 정도의 금액이니 제가 그동안 참 호구처럼 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은 제발 이러지 말자고 딸 부부와 함께 있는 집까지 찾아와서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싹싹 비는데 거기서 제가 아니라 제 딸이 한 소리 했죠. 아빠가 내 아빠인 적이나 있어? 사업한다면서 맨날 타지에 있고 내 생일은 언젠지는 기억은 하고 있는 거지? 그거 알아? 난 아빠한테 그 흔하다는 생일 선물 말 한마디 들어본 기억이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빌미로 엄마를 괴롭히는지 아빠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참 뻔뻔하다 생각하지 않아? 어떻게 아빠한테 말을 그렇게 하니? 나도 너 사랑해. 내 자식인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매달 돈 보냈던 게 아니냐. 너도 그 돈 때문에 편하게 지냈잖아. 그래서 할머니랑 삼촌네랑 골프 치고 놀았어? 나는 어디 기도 없이 사는 줄 알아? 그 재판장엔 나도 있었어. 어디까지 진실을 숨길 셈이야? 엄마, 이런 사람하고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엄마 기만 썩지. 자기 자식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제 남편이라 생각하며 살았다니 이때까지의 시간이 참 아까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어찌 되었건 저는 남편에게 대출금 모두를 받아내기 위해서 통장까지 압류를 걸었는데 이게 참 웃긴 일인 것이 남편이 대출금이나 재산 모두 뺏기다시피 해서 돈에 허덕이기 시작하니 시댁 식구들이 이런 남편을 매몰차게 아주 뻥하고 차버리지 뭐예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 가족한테도 버림받아 졸지에 바닥에 나앉게 되었는데
고구마처럼 막힌 속이 뻥 뚫린 듯해서 너무나 고소했죠. 지금까지 제가 어떤 심정으로 살아왔는지 본인도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친정엄마 요양원에 모시면서 잘 살고 있어요. 걱정했던 요양원비는 딸 부부가 선뜻 내어주었고 전 한사코 거절하려 했으나 딸은 꼭 받아달라 제게 말하더군요.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 어렸을 때부터 별난 나를 지금까지 잘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엄마 도와줄 수 있게 협조 좀 해줘. 그리고 이렇게 보금자리까지 마련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것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어? 이런 제 딸의 말에 제가 딸 하나는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더군요. 그날 밤은 눈에서 눈물이 절로 그렁그렁 났기에 제대로 잠도 못 이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쁨의 눈물을 말이죠. 아무튼 지금 허리 수술을 하신 친정엄마의 상태는 계속 호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의사 말이 나이 드신 분 치고는 회복 속도도 좋고 그 위험하다는 치매 같은 증상도 보이지 않기에 조만간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을 거라고. 이게 다 열심히 살아서 신이 저한테 주는 행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딸은 졸지에 아빠를 잃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뚝뚝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빠라는 사람이 아빠 노릇을 참 잘했어요 말이죠. 제 이야기에 속이 막힌 것 같이 답답한 기분을 느끼신 청자분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나 그 단계에 계신 분들이겠죠. 이게 정말 벗어나기 힘든 울타리라는 것 저도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조언해드리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는데 괘씸한 것들은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보세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사이다 마신 것처럼 잘 지내고 있잖아요. 애들은 금방 커서 알아서 잘 살아갑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이야 자녀 걱정이 그렇다 해도 성인이 된 아이들은 금세 자라서 저희 엄마 아빠를 이해하게 되는 나이가 되죠. 사설이 좀 길었지만 제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청자님들께 감사하며 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